네, 2024년 12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이 방송을 찍고 있는 12월 21일 저는 서울 근교의 산을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눈이 살짝 왔고요. 저녁에는 이런저런 사람 만나서 연속으로 2번 술자리를 했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지만. 그리고 나오니까 꽤 추웠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22일 날이 더 추워져 있을 겁니다. 제가 등산을 한 21일이 영하 11도라는 거, 글쎄요, 밤에는 영하 11도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돌아다닌 낮에는 그렇게까지 춥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겨레인가 영하 11도 속에서 헌재로 몰려간 시민 30만 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 라고 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는 12.12 사건이 날 때 대통령이었던 최규하가 아니다. 그리고 12.12와 이번에 있었던 12.3 계엄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될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파면됐을 때 그 이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까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반대다. 기각이 돼서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도 있다. 그 복귀했을 때의 상황에도 대비하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탄핵을 원하는 사람들 시위권을 좀 보겠습니다. 한겨레 보도 제목 그대로 영하 11도 속에 윤석열 즉각 체포 퇴진 사회 대개혁 범시민 대행진이 열렸답니다. 21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30만 명이 참석했대요. 3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50만이죠. 그 절반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는데 이런 건 뻥이죠. 광화문과 종로 일대를 걸으면서 헌재를 향한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한 민변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담화와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시전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 이상 책임 회피를 하지 말고 내란 특별법 공포, 내란 특별법이란 게 있어? 아주 웃기는 짓들을 이 민변의 변호사가 하고 있네. 특별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지명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관 지명을 하려면 지금 국회가 뽑아줘야 지명을 하지. 지금 3명의 헌법재판관이 빠져있는데 이건 국회가 추천을 해줘야 돼요. 대통령이 임명할 뿐이지. 요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헌법재판관 지명에 나서야? 왜 나서? 이건 자기 권리도 아니야. 한덕수 총리가 할 게 아니라고. 국회가 여야에서 추천을 해줘야지. 거의 그거대로 대통령이 임명을 할 거예요. 권한대행이더라도. 그리고 현재 3명이 빠진 거는 민주당이 헌재에다가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탄핵 걸어놨죠. 탄핵 심판이 열리면 이진숙 탄핵 안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헌재가 못 열리도록 3명의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목 2명을 안 하니까 국민의힘도 안 해갖고 3명이 빠진 거야.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한 잘못인데 왜 한덕수 총리한테 시비를 걸어? 변호사란 사람이. 이런 게 가짜 뉴스입니다. 내란 특별법 공포하라?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라. 지금 자꾸 특별법, 특례법 하는데 이 특별법 자꾸 만들면은 이거 나라 꼴이 말이 안 돼요. 12.12 사건을 내란으로 몰아간 것도 특례법, 특별법 때문입니다. 지금 말 많은 광주 5.18도 특별법 때문에 저 난리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역사가 왜곡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특별법 만들어서 자꾸 뭐 내란 처벌하라 이렇게 나가면요. 이거 진짜말로 이거 정치 입법이고 이런 거는 법조인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민변 변호사 국민을 호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탄핵안 가결된 이후 윤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는 모습 보였다. 수사.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시민들의 멘트를 따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위대들은 참 즐겁게 하고 있어요. 탄핵, 파면, 무슨 뭐 노래도 재밌게 부르더라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가해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어요. 이 계엄을 쿠데타로 보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쿠데타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연과 혁, 연혁을 만들어 왔습니다. 연이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맥이 이어온 거고 혁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혁명, 쿠데타에 의해서. 미국도 건국한 거는요. 미국 독립혁명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민주주의도 명예혁명, 그 다음에 가장 피해 잔치라 그럴까? 피를 많이 흘린 프랑스 대혁명, 또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 혁명, 이 3대 혁명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누리는 민주주의가 만들어져 온 겁니다. 혁명, 쿠데타 이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다고요.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역사는 연과 혁에 의해서 만들어 왔는데 혁명이 다른 말로 하면 쿠데타죠. 이거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어딨어. 근데 쿠데타가 매번 나서 권력을 잡으면 안 되지. 국가가 매우 위기에 처하면 무력을 가진 집단이 나와서 쿠데타를 해서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군으로 돌아가는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뭐 우리 역사에서도 조선의 세조의 왕들은 세조의 후손이지. 뭐 단종 후손이 있어요? 문종의 후손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혁의에서 바뀌면 그걸로 또 자리 잡고 가는 거지. 그때 세조가 그렇게 세게 안 갔으면 조선이 600년을 갔겠습니까? 태종이 한번 모질게 해서 왕권 강화를 했기 때문에 조선 왕조가 이어진 거고 또 한 번 그게 위기 맞았을 때 세조가 바로 잡은 거지. 세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모진 것을 했기 때문에 비난한 거지만 조선을 왕조로 보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쿠데타가 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정통성을 새로운 정통성으로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무조건 쿠데타는 안 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2.3 건은 계엄의 선포였지 쿠데타가 아닙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은 이거를 쿠데타인 줄 알고 쿠데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외치고 있는데 이건 계엄이라고 똑바로 하려고. 계엄은 절대로 안 된다? 웃기고 있네. 대한민국이 전쟁 당하면은요 계엄해서 우리 내부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빨갱이들이 너무 판을 쳐서 계엄 절대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도 크게 다칩니다. 자 이렇게 이제 12.3 계엄을 쿠데타로 보고 쿠데타니까 내란이죠.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시민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선배고 이 양반은 경북고등학교 대구 출신이겠죠. 심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다가 뭐 이 양반은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살아돌을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그런데 탄핵 소추 이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 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되찾게 되는 경우 그가 운영하는 정부는 그전과 많이 다를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로든 고난과 시련을 겪고 일어서는 사람은 달라지기 마련이다라 그랬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라는 주장이 많아요. 이런 주장이 많은 건 탄핵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왜? 윤 대통령이 12월 3일 한 거는 계엄이거든. 쿠데타가 아니거든. 내란이 아니거든. 그래서 국회에서 해제하라고 하니까 해제를 했고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 내란 해제하는 경우 있습니까? 스스로? 뭐 항복하는 경우는 덜 있겠지만 근데 이거를 내란으로 몰고 가고 있어.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만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꼬셔갖고 이런 시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아까 제가 새빨간 거짓말을 몇 가지 이야기했죠. 근데 심평 변호사는 법률을 아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윤 대통령의 사주 풀이를 우리 최영건 씨를 통해 하면서 지금은 화단경금이다. 윤 대통령이 매우 강한 쐐기원인데 고집이 세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단단하죠. 근데 뭐 온갖 누가 뭐라 그래도 말 안 듣죠. 근데 워낙 강한 불균이 들어오면 쇠도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리면서 뒤지게 얻어맞으면은 쇠도 모양이 바뀌죠. 에? 더 단단해질 수 있죠. 당금질 돼서 더 강한 쇠가 된다. 그게 화단견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저는 화단견금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의 윤석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윤 대통령 뒤에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을 마구 조정한다. 윤 대통령은 아바타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윤 대통령이 술을 굉장히 좋아해요. 술을 많이 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마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도 탄핵에서 살아났을 때도 또 먹는다면 그땐
그리고도 술 먹는다면은 그건 진짜 개새끼지 그때는. 지금은 아마 술도 안 먹고 있을 겁니다. 근데 술을 많이 마시면은 사람이 주사라는 걸 부리잖아요. 이 양반도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밤 새벽까지 술 먹고 누가 고통받아? 부인이 고통받지. 김건희 여사가 의외로 남편을 마음대로 조정한 게 아니라 남편으로부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못 자고 상당히 괴로워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윤 대통령 때문에 가장 불안해하고 조마조마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다. 지금 여러분들은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을 마음대로 조정한 라스푸틴 같은 또 민비 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 반대인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받았대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세간에 알려져 있는 거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개망신, 탄핵도 당하고 계엄 선포했는데 군부는 제대로 안 움직이고 또 국회가 열리고 언론이 그대로 통제가 안 돼갖고 계엄을 해제하는 바보 같은 상황을 당했는데 그리고도 안 변한다면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은 개새끼죠. 그가 변한다면은 이제 가족 관계에서부터 언론 관계, 정치 관계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걸 심평 변호인이 얘기했어요. 심평 변호인이 잘못된 한동훈 체제에서 마치 자기 세상이 온양 온갖 호기를 부리며 위세를 떨쳤던 사람들은 정리해 마땅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찬성한 의원들에게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지매가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배신자로 배척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얘기가 국민의힘이 무너지면 보수가 무너지고 이것은 국정의 큰 파행을 초래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가 어쨌든 보수 세력을 이끌고 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강한 독재를 하다 보니까 반발이 엄청났죠. 그 결과 4월 4.19로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그걸 독재라고 비판했던 세력들이 민주당이 권력을 잡고 보니까 더 나라 꼴이 엉망이야.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뭐 미국으로 망명을 했고 이승만을 이을 세력은 없었고 이기붕은 다 가족이 자살해버렸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군부에 박정희 소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4.19 1년 1개월 후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대체 세력으로 떠오르죠. 그래서 이승만 12년보다 더 긴 18년 동안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산업 국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11.25로 죽습니다. 박정희 역시 JP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JP는 김영삼이나 김대중에게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보수는 없구나라고 했는데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이 12.6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규화하고 정성화가 이상하다. 이 수사에 대한 갈등이 생기면서 12.12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신군부로 떠오르죠. 그리고 이 군부 독재에 반대한 세력들이 80년 5월 대학가에서 엄청난 시위를 서울에서 일으키죠. 그 시위를 DJ 세력이 더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민청인가 뭐 조직을 만들어서 막 그걸 확장을 시키죠. 특히 호남에서 광주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 세력의 움직임으로써 광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그 시위를 계엄군이 들어오는데 그 후로는 대학생들은 다 도망가고 비대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그게 5.18로 터지는 겁니다. 5.18에서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최규환가 이 사태가 정리가 안 될까 나는 대통령 퇴임하겠다고 하면서 자 12.6 이후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최규화 체제가 못 견디고 나가는 거죠. 그때 신군부라고 하는 전두환 세력이 전면에 나서면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도 우리는 보수 세력이 없었는데 최규화도 보수 세력입니다. 그게 Y가 돼서 하고 있는데 그나마 군부에서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이 갑니다. 지금 윤석열 체제가 무너지면요. 누가 대한민국 보수를 이끌어갑니까? 오세훈? 김문수? 오늘도 저 친구들 만나면 많이 물어봤어요. 원희룡? 또 누가 있나? 한동훈? 뭐 다 부족하대. 그래서 지난번 대선 이재명 씨랑 붙었을 때 국힘당에서 뭐 홍준표? 또 누굽니까? 뭐 여러 사람 거론됐는데 그때마다 많이 알려진 사람이니까 그분들의 문제점도 알고 있죠. 그래서 내부 반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골랐습니다. 문재인 정권하고 싸운 것 같으니까 당신이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의지를 갖고 나온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추대해 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면만 봤잖아요. 뭐 강단 있고. 근데 사실은 의지를 내지 않은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됐습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물렁뼈였기 때문에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물렁뼈 대통령으로서 12.3을 했다가 지금 개 쪽팔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면은 윤석열 정부를 대신할 세력 보수에는 없어요. 그럼 이재명이 정권을 잡는다. 이재명이 정권을 못 잡고 예를 들어 정청래가 대통령이 된다.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면 누가 대통령이 이재명이 됐는데 김병주가 국방부 장관이 된다. 상상해 보셨나요? 와, 정신없을 겁니다. 그쯤 되면 또 보수가 응집을 하는데 4.19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 개판이었을 때 그래도 어잉시앙 하고 나오는 박정희 소장이 있었고 12.6으로 최규하 체제가 들어서서 뭐 나라가 잘 안 됐고 광주까지 터졌을 때 그래도 해보겠다는 전두환 소장이 나왔던 것처럼 저는 지금 12.3으로 그리고 12.13으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재명을 따라오던 누군가가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엉망진창 문재인 이상으로 만들고 또 누군가 하는 사람이 나오면 좋은데 그게 없다면은 지금 군부에서 쿠데타 할 만한 사람이 있나요? 이제 군인들도 요즘 현역은 잘 안 만나요. 뭐 현역들 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탓도 있고 만나면 불편하고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나? 배짱이 있는 사람이 있나? 그렇다면은 허된 시련을 겪은 윤석열 이 양반이 또 탄핵에서 기각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 되살아오면 박정희나 전두환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로 화단 경금의 기세로 한번 좌파들과 싸울 수도 있지. 그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오늘 주제로 말씀드린 게 한독수는 최규하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12.12하고 12.3을 비교하겠다 그랬습니다. 12.12는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12.6 당일날 이 사건 현장에서 살아있었던 사람이 김계원 비서실장이죠. 김계원 비서실장은 바로 옆 건물에 대기하고 있던 정승화, 총소리 다뤘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를 데리고 김재규가 육군본부로 갔을 때 그는 박정희 대통령 시신을 국군 수도통합병원 그 당시는 보안대랑 같이 있던 그 자리죠. 청와대 바로 앞에. 그걸로 옮기고 최규하 국무총리를 불러서 어찌어찌해서 박 대통령이 숨졌다라고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육군본부에서 비상국무회의 한다니까 두 사람이 가요. 그러면 비상국무회의에서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김재규도 있었고 김계원도 있었고 김계원으로부터 얘기를 다 들은 최규하도 있었고 그리고 정승화도 현장 가까운 건물에 있으면서 총소리 다 듣고 김재규랑 같이 왔었죠. 근데 이들이 누가 범인인지 박 대통령 죽인지 얘기는 안 합니다. 김재규는 당연히 자기가 죽인지도 얘기 안 하죠. 큰일 났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해야 한다 해서 대통령이 죽었더니까 비상계엄 선포합니다. 그때는 뭐 합참의장이 힘이 없고 합참의장은 간첩 봤을 때 작전하는 대간첩 본부장 정도밖에 안 썼으니까 육군총장이 있었으니까 육군총장 정승화를 전국으로 확대한 비상계엄 사령관으로 임명하죠. 원래 부산 마산의 부마 사태로 부산 지역 사령관인 박창근 신가가 지역 사령관으로 있었는데 그 지역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정승화 육군총장을 비상계엄 사령관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김계원 씨가 노재현 국방부 장관한테 바로 이 김재규가 사람 박 대통령을 죽였어 해갖고 김재규를 체포하죠. 그 조사해보니까 현장에 김계원이도 있었다. 그 김계원이 불러 조사해보니까 난 자초지정을 총리한테 얘기했다. 근데 그때 최규하는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다음이야. 이러니까 이게 뭐야? 왜 대통령 죽은 걸 알고도 숨겼던 사람들이 뭐지? 이게 의심이 그때는 강하게 생겨요. 그래서 먼저 최규하를 조사합니다.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 거기 응해서 뭐라 얘기하는데 좀 이상하게 그래요. 그 다음에 정승화도 몇 번 비공식 조사하는데 이상하게 사건을 제대로 얘기 안 하고 김재규를 편드는 식으로 얘기해요. 이게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 당시 헌법에 의해서 강접선거로 최규하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돼버립니다. 대통령은 이미 죽었으니까 권한대행이 출마해서 당선이 돼버린 거죠. 야, 그럼
박 대통령 죽은 거에 진실을 알고 입 다물고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계엄사령관은 그대로 정승화야. 그 이상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 조사하자 그래서 최 대통령도 한번 조사를 하고 실권을 쥐고 있는 정승화를 조사하기로 12월 10일 날 들이닥칩니다. 이 12월 10일 날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그때 만약에 전두환 측에서 먼저 사격을 했으면 모든 기록이 전두환 측의 사격으로 교전이 벌어졌다라고 정리되어 있을 텐데 어떤 기록도 그런 게 없어요. 교전만 벌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정승화 측에서 먼저 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승화 그리고 수방사 출동시켜 뭐 하니까 이쪽에서 대응하면서 12.12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한 12.12가 그리고 이제 전두환 세력의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됐어요. 12.12는 못 건드는 거죠. 그 다음 노태우입니다. 못 건드는 거죠. 그 다음에 노태우의 지원을 받아서 김영삼 씨가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정치적 코너에 몰리니까 이 12.12 사건을 조사하게 해요. 그때 조사했던 사람이 정윤성? 갑자기 한다. 그 검찰 부장이 하고 나서 이 성공한 쿠데타인데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 다 했는데 이제 와서 내란으로 잡아놓으면은 전두환 8년, 노태우 5년 이 통치는 뭐냐. 그러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면서도 법리로는 뭘로 이거를 기소하지 않는가 하면 시효가 지났다. 그때 이미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건 처벌할 수 없다. 이라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계속 김영삼 씨가 코너에 몰리니까 무슨 법을 만드는가 하면요. 그때 국회가 장인회가 다수당이니까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킨 사람은 공소시효가 없다. 이런 법을 만듭니다. 95년 12월 21일. 내란죄와 외환죄는 공소시효가 없고 군형법에서의 반란죄도 역시 공소시효가 없다.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12.12 사건을 다시 수사하게 만들어요. 다시 수사하게 만들어도 12.12가 이게 쿠데타냐 마냐이 애매해요. 왜? 최규하하고 정승화가 뭔가 의심점이 있어 수사를 하러 갔는데 쏘니까 쏘게 됐고 부대 동원하니까 동원하게 된 거지 이게 내란이야?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나중에 내란이란 판결이 나오는데 내란 판결이 뭐였는가 하면은 그때 이 사건이 꼬이게 된 거는 이 정승화를 잡으러 간 게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수사관들은 정승화 있는 공간으로 가면서 대통령한테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꼭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난 지금도 의문이에요. 사실은 지금 아주 중요한 사건을 검사들이 수사할 때 검찰총장한테도 보고 안 합니다. 보고 안 받고 경찰에서도 보고 안 받고 보고받는 순간에 수사의 독립성이 깨지기 때문에 보고 안 받아요. 대통령이 보고받으면 더 안 되죠. 근데 이걸 보고를 그때는 했어. 지금 같으면 하면 안 돼. 절대 보고하면 안 돼. 근데 이때 최규하 씨는 자기가 조사받은 게 있는데 이 사인을 누가 받으러 온가 하면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가. 근데 최규하 씨가 이 양반이 외교부에서 오래 있었고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꼭 실무자끼리 서로 합의해 갖고 오시오. 자기가 결정 안 해요. 이 양반 원래 그랬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별명이 주사였잖아요. 책임 안 지고 실무자끼리 합의해 오면은 그때서야 사인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책임 안 지려고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보안사령관이니까 보안사령관 국방부 직속 부대니까 국방부 장관 결재를 먼저 받아갖고 와야 사인한다. 이렇게 버텨요. 그래서 거기서 입씨름 하다가 안 되니까 나와가지고 노재현 국방부 장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노재현 장관도 부담스러웠는지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양반이 사인을 하는 게 새벽 4시쯤인가? 그때서야 사인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12.12 사건이 끝났어요. 정승화 체포했고 수방사 출동하는 부대 못했고 그 다음에 12.12 신군부 지지하는 세력들은 오히려 서울에 들어왔고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재현 장관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때서야 이제 최규하 대통령도 사인하는데 이게 4시쯤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12.12 사건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후에 결재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후 결재한 거를 이거를 내란의 증거로 보는 겁니다. 부대 동원한 거를 내란으로 보지 못하고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고 한 게 내란이다 이거죠. 근데 지금은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서 이런 결재 안 받습니다. 받으면 그거 자체가 위법이에요. 이래서 이게 12.12가 내란이 됐어요. 그러면 12.3은 어떤 거냐? 여기에서 자꾸 내란으로 보는 거는 이 계엄을 선포할 때 요건이 있죠.
국방부 장관이 건의해서 총리를 거쳐서 그 다음에 국무회의 심의를 한 후 대통령이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김용현 씨는 건의한 것 같아요. 근데 국무총리는 알았어. 근데 본인이 반대했고 국무회의는 열었다고 하기가 어려워. 국무회의 열려면 12명인가 11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딱 오니까 대통령이 됐네 하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거야. 그래서 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걸 한덕수 총리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도 이렇게 하라고 돼 있고 개헌법도 있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이게 위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위헌이니까 내란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근데 대통령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거나 뭐가 위기가 되면 계엄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계엄을 할 수 있는 건 자기 권한이야. 근데 절차를 못한 거는 이건 잘못이야. 그럼 이걸로 처벌을 대통령 할 수 있느냐? 못해. 왜?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아예 기소하지 않는다, 소추하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 이렇게 자기가 절차를 무시한 걸로는 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버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란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국회에서 해제하라니까 해제해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내란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거는 윤 대통령이 정말 되게 바보같이 계엄 선포했고 엉성하게 했고 참 망신스럽게 했구나 이런 비난은 나올 수 있지만 이걸 내란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보니까 심평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참 대통령이 얼마나 절박했냐. 지금 본인도 탄핵당했잖아요. 현재까지 28번 탄핵을 걸었어요. 이렇게 탄핵을 걸어대고 지금 한덕수 총리도 탄핵한다고 겁주고 있어. 헌법재판관 임명 뭐 안 하고 뭐 어쩐다고. 또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지 않으면 또 그런다고. 이렇게 협박하는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려웠구나. 대통령만 알고 국민은 몰랐구나. 그래, 쿠데타가 아니라 계엄령 할 만할래? 이런 의견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무슨 내란이야. 바보같이 계엄했다 실패한 거지.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심평이 변호사가 얘기했거든. 그래서 저는 헌재가 제대로 판단해 준다면, 국민당에서, 국힘당에서 한 명이 추천하고, 민주당에서 2명 추천해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해서 9명이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심판을 하더라도 저는 기각돼서 대통령직으로 복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안 한다면은 참 헌법재판관들이 그 뭘로 내란을 증명할 거야. 그래 위헌 요소는 있고 위법 요소는 있어. 근데 그게 내란이야? 군대 동원한 게 내란이야? 계엄에 따른 건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덕수 총리는 12.3 계엄의 진실에 대해서 최규하 당시 총리처럼 입 꾹 다물고 있지 않았어요. 바로 국회에서 나와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거짓말은 하나 했었지. 12월 3일 날 당일 알았다는데 그 전에 대통령이 얘기한 적은 있었다고 뒤늦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대통령이 술 먹고 하는 소리 고집스러워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했지 진짜 계엄이라고는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들은 사람은 몇이 있는데 아이고 계엄 무슨 뭐 다 이러고 넘겼고 12월 3일 날 진짜네 하고 당황했던 거잖아요. 대통령의 그 의지가 여인형 방첩사령관 진술을 보게 되면 작년 12월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들 뭐 하는 소리지 했다가 원래 가을쯤 들어와서 대통령이 진짜 진심이구나 이런 느낌 들어서 여인형 사령관이 무릎 꿇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무슨 계엄이야 전혀 협조하지도 않았고 부정적이었던 거야. 근데 어쨌든 이 한덕수 총리는 최규하 총리처럼 다 알면서 꾹 다물고 있었던 게 아니라 거의 다 이야기 다 했어요. 지금 객관성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12.12 때의 최규하는 저는 좀 헷갈립니다. 제가 기자적 판단을 한다면 최규하는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전두환 소장도 조사해야 되겠다 그런 거지만 12.3 때의 한덕수 총리는 지금 국무회의 때 어땠는지 잘 모르지만은 나중에 한덕수하고 윤석열 대질신문이라는 게 있을지 모르겠네. 아니면 헌재에서 심리하면서 총리 나와 증언하시오 하다 보면은 국무회의 막 있기 전에 윤 대통령하고 한덕수하고 할 때 한덕수 씨가 굉장히 말렸을 거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해제할 때도 국무회의 거쳐야 했잖아요. 그때 아마 한덕수 총리가 대단히 나이도 많고 하니까 계급은 낮지만 야단쳤을 것 같아. 왜 이러시냐고. 최규하랑 달랐습니다. 12.12는 사후 결제 때문에 12지만은 이건 사후 결제라고도 없어. 근데 어떻게 내란이 되냐고. 그래서
윤석열 파면 되는 것만큼이나 윤석열 대통령 복귀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요, 이제 그야말로 화단경금의 기세로 나가야 됩니다. 누구를 창구할 것이냐? 계속 위기에 처해 있다가 위기 극복하면서 이스라엘을 중동의 강자로 만들어버린 네타냐후 총리를 참고해야 됩니다. 네타냐후는 거의 하마스 잡았죠. 헤즈볼라 거의 다 때려잡았죠.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에 있는 세력도 거의 잡았죠. 이란은 반격하지 못할 정도로 깨버렸죠. 시리아도 지금 거의 때려잡았죠. 예멘에 있는 후티 방어까지 다 잡았습니다. 이걸 참고해야 돼요. 제가 계속 네타냐후 모델을 얘기했었습니다. 북한이 오늘 부산 때리면 대통령이 잡어! 못 잡으면 너 사령관 해임할 거야. 아이디어 찾죠. 그리고 해임해버려. 너 할래? 당신 이거 조건부로 시키는 거야? 모든 사령관들은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과업을 줘야지. 잡죠. 북한 핵 제거하는 방법 해. 정보사령관 어떻게 할 거야? HID 보내서 파괴하든지 전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통령이 이번에 국민의 뜻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돼, 헌재에서 기각돼 대통령으로 복귀되는 상황에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좌파들이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해서 탄핵 그리고 내란인 것처럼 선동질하는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